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들의 등록까지가 이제 마감을 해가면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날들이 아주 피가 마르게 바작바작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속에서 좀 한쪽으로 비껴나 있었던 얘기, 그러나 그 현상을 무시할 수 없는 얘기, 그 얘기를 오늘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에서 오늘 소위 허경영 현상이라는 것, 이것을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하도 황당한 얘기가 많고 뭐 정식적인 정치판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평가하기에는 지나치게 변칙적인 게 많다, 그런 요소가 많다 싶어서 시중에서 외면당해 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허경영이라는 후보의 실질적인 지지율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5%를 돌파했다, 이상을 돌파했다. 심지어 심상정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사회 일각에서 허경영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높아지고 있는 거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국회에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TV 매체나 이런 데서도 몇 가지 이유들을 들이대서 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잘 다뤄주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 아직까지는 무시하는 게 옳지 않느냐, 뭐 여기까지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지금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없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동향이 5%의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상의 현상이라면 이 부분을 그냥 접어버리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사람들이니까 그들도 어떻게 접근하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룹니다. 물론 이 허경영 후보라는 사람에 대한 과거의 행적이나 뭐 종교적인 색채에 관한 사이비 논란 같은 거, 심지어 뭐 사기꾼 논란까지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 이제 무익한 논쟁을 유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 좀 제껴놓고 이 후보가 나서고 있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그래서 내세우고 있는 이야기들, 그것이 과연 얼마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 얘기는 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 후보와 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가혁명당이라는 정당, 이들이 내놓은 소위 3.3 정책이라는 거, 이걸 우선 중심으로 놓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왼쪽으로 보시는 것이 대통령 후보 등록 시에 이제 제출하게 되는 10대 공약이라는 것이고, 오른쪽이 이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라는 건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사실 좀 황당하기 이를 데 없기는 합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일찍이 지구상에 등장한 적이 없었던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좌우에 열거된 대차의 관계를 검증해 볼 가치가 있는지조차에 대해서 의문이 직접적으로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우선 좀 검토해 보시죠. 우선 왼쪽에 첫머리에 보시는 공약, 우리나라 18세 이상의 인구에게 무조건 대통령 취임하고 2개월 후부터 1억 원씩을 지급하겠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면 과연 이 돈이 얼마나 들 거라고 금방 계산이 되십니까? 우리 독자분들께서는? 우리나라 18세 이상 인구가 아마도 약 지금 4,3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추산하는데요. 이 4,300만 명에게 1억 원씩을 지급을 한다. 예산이 얼마가 들 것 같습니까? 금방 계산 안 되시죠? 430조 원이 듭니다. 430조 원.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600조 원을 이제 넘어가는 슈퍼 예산이다 그러면 난리인데, 전 국민에게 430조 원을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시면 아주 더 기절을 합니다. 18세 이상 국민 배당금을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평생 지급하겠다.
이 돈이 얼마가 될 거냐. 뭐 평생을 누가 얼마큼 살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예산을 다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한 달치로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냐. 64조 원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64조 원이 필요하죠. 1년이면 무려 774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대통령 취임 2개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위에 공약하고 두 번째 공약하고만 해도 뭐 두 번째는 매달 주는 거니까 64조 원 정도 집어넣고 그러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500조 원의 돈을 조달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예산 통째로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의. 이런 얘기가 되고 보니까 사실 더 이상 검토할 가치가 없는 그런 공약이다. 이런 결론을 쉽게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기왕 했으니까 한번 쭉 더 감상을 해보실까요? 재미삼아? 재밌지도 않습니다만은. 국민이 결혼을 하면 3억 원씩을 지급하겠다. 결혼자금 1억하고 주택자금 2억을 아마 이거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은행 돈으로다가 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출산수당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도 나오네. 연애수당을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대한민국 청년들 참 이거 이제 나라에서 연애하라고 돈까지 받아가면서 연애하는 참 신나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육아수당도 매월 유아 1인당 10살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 주고 3종 무료 카드를 지급을 하는데 그 무료 카드가 뭐냐면 반려동물을 무료로 진료할 수 있는 카드. 야, 요새 사실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기르려면 참 돈 많이 들어가죠.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는 카드도 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안경이 있어야 되는데 참. 청소년 안심 식사 카드라는 것도 준다고 그럽니다. 1억 미만의 소액 투자자에게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를 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지자체 의원까지 포함해서 단체장 선거는 아예 폐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고교 전공 한 과목만 가지고 지가 갈 대학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야, 참 학생들 신나게 생겼습니다. 공부 하나도 할 필요 없네요. 뭐.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결혼부를 신설하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 이게 이제 10대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제 조달하는 거냐?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국가 예산 70%를 절약해서 400조 원을 마련하겠다.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원이면 70% 6, 7, 42에 400조 원 가까이 되지요. 그러니까 예산의 70%를 푹 떨어서 옆에 있는 이렇게 이제 돈을 뿌리는 걸 하고 나머지 30%만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죠. 지방세를 국세로 통합을 해서 100조 원을 마련을 하겠다. 지방세를 전부 국세로다가 몰아버리면 지방 살림은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재산 비례 벌금제로 10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아봤더니 이재용 씨 같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감옥형을 보내지 말고 이 사람들은 전부 벌금으로 해서 그 돈을 회수하고 그걸로 이렇게 자금을 만들면 된다. 이 나라에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들은 죄를 부지런히 져서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노력을 열심히 시키겠다. 그런 얘기 같네요. 그 사람들 그럼 죄 안 지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고소득자의 탈세를 방지해서 100조 원을 마련을 하겠다. 이 나라의 고소득자는 전부가 탈세자로 본다. 이제 이런 얘기죠. 특수사업자 500만 원을 신설해서 100조를 마련하겠다. 특수사업자라는 게 도대체 무슨 사업자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무슨 연금술에서 그냥 돌멩이 갖고 금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양적 완화로 긴급 생계지원금 및 배당금 등 지원금을 마련하겠다. 양적 완화라는 말을 알고 쓰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거 국가에서 급할 때 조폐공사 기계 돌려서 돈 찍어서 뿌리는 거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긴급 생계지원금 마련하고 배당금 옆에 있는 거 다 마련해서 뿌리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위에 돈 잘 안 모여서 안 되면 그냥 조폐공사 하나만 있으면 돼. 한 나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죠. 아주 하루아침에 베네수엘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광고까지 이렇게 때려가면서.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얘기가 우리 사회에 먹혀들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같이 교육 수준 높고 소득 수준도 높고 민주화 경험도 오래 축적하고 이런 나라에서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어떻게 먹혀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를 먹혀들게 하는 아주 자극적인 언어가 이 광고의 오른쪽 위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렇게 돈 뿌리는 거 재정조달 걱정하지 마. 그러고 입을 틀어막는 거죠. 사실 이 말 하나에 선동되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죠. 이 나라에 돈 먹는 도둑놈들 많다는 얘기는 그동안도 온 세상이 시끄럽게 참 오랫동안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 말 맞아. 그래 그 새끼들 돈 못 먹게만 해도 그 돈 가지고 나라 살림이 시크하고 남지. 이런 생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 계산을 깔고 있는 선동적인 문구죠. 이런 선동이 먹혀들 수 있는 사회가 돼 있다는 거 우리 사회가 현재 이거를 읽고 있는 겁니다. 허경영이라는 이 사나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소위 그 뒤에 이제 좌파 세력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해서 오랜 기간 집권을 하면서 또 그들하고 대립하기 어려워하는 소위 우파 세력들조차도 그들을 쫓아가면서 우리 사회의 복지경제라는 시스템이 두 가지의 환상을 아주 뿌리 깊게 심어놓은 게 사실입니다. 첫째가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부자 나라가 됐다라는 인식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우리 이제 소득 수준이 3만 불에서 4만 불로 가는 선에 있고 그리고 세계 경제력에 있어서 10위권의 나라고 우리나라는 부자, 돈이 많아. 근데 내 주머니에 왜 돈이 없지? 그건 도둑놈이 많기 때문이겠지. 간단한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두 번째로 뿌리 깊게 이제 인식이 박혀간 것이 사회,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인식입니다. 복지경제라는 이 의식의 가장 기본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그 사회라는 것의 대표적인 모델인 국가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인간적 삶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아주 참 훌륭한 휴머니즘.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가 절대로 짐지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그렇게 책임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분배라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 분배를 국가가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테크라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이전 소득으로서 자기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기술적 테크닉. 이것을 갖는 것이 사회적인 악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분배의 수단이 됐으니까. 이러한 이제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인생을 공짜로 살 수 있다라는 가치관이 아주 폭넓게 퍼져나가고 뿌리를 박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속에서도 비트코인 쫓아다니고 영끌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죠. 투기하고 그리고 주식시장 매달려 살고 이것이 하나의 큰 능력이고 재주이고 생산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층을 두텁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 사실에 정확히 허경영이는 눈길을 꽂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가치관에 대한 최고의 도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도전은 역시 마르크스적인 혁명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핵심이 뭡니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쌓아놓은 부르주아적인 자산을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계급적 폭력에 의해서 모조리 착취해서 그것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다. 분배가 곧 정의다. 이게 그 논리의 핵심이지요. 그 속에, 그 이야기 속에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생산할 거냐,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건 또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허경영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잔뜩 쌓아놓은 거 있어. 그거 다 뺏어서 이렇게 다 나눠 빚잔치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 이야기이며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재생산되고 명을 이어갈 수 있는지, 누가 그 다음에 생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 귀절도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를 알아보는 국민들, 알아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조차가 없다라는 거, 이거를 허경영이가 꿰뚫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제도 속에서는 본질적으로 포퓰리즘이 극성을 떨게 돼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자기가 표를 얻으려면 자기에게 표를 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최대한으로 많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겠다는 사람들, 나중에 두고두고 이렇게 해서 좋은 걸 줄게, 이런 건 잘 통하지 않죠. 이렇게 포퓰리즘이 극성을 떨게 돼 있는 게 민주제도고, 그 속에서는 누가 무엇을 생산해서 이 사회를 지속시킬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자리 잡을 틈이 별로 보이질 않죠. 결국 허경영 현상이라는 걸 요약하면 자본주의의 성공 뒤에 오는 사회주의적인 극단적 포퓰리즘,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교주 독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다가 당의정을 입힙니다. 사회 부패의 첫 결과, 자본주의 성장하는 속에 부패가 당연히 많이 성장하게 되죠, 같이. 그리고 약자가 생기게 되니까 그들을 선동을 해서 그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시켜주겠다라는 감성적 선동. 특히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감성적 성향이 강한 국민들이죠. 이걸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종교적인 메시아의 냄새까지 분치를 하고 나면 비이성적인 이런 황당함, 이런 공약의 황당함 같은 것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아주 적절하게 활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허경영식 전략이 때마침 국민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카리스마나 아주 철저하게 무장된 논리 체계를 갖지 못한 대통령 후보들 사이에서 그런 것을 기대했던 데서 배신을 당한 반항적 감정을 가진, 그런 감상을 가진 그런 반항적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도 이런 현상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하나의 단계로부터 다음 단계로 이전할 때에 시대의 그런 전환기 이런 때 컬트라는 거, 히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현상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종교를 빙자한 이런 이제 독재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 무척 많이 보았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은 많았습니다. 고려조 때 만저기의 선동부터 시작해서 홍경래, 임꺽정, 심지어는 근대에 와서 백백교 교주 노릇을 했던 전용해의 이야기, 전도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신앙촌을 가지고 있지요. 박태선의 모습, 이런 속에 수없이 등장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선거라는 걸로 대규모화한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기성 정치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얘기를 사실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5%든 3%든 그들도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게 국민이라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도 다음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이 현상도 어떻게 긍정적인 현상으로 사회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죠, 당연히. 하나의 이렇게 특수하게 반발적인 감성 때문에 결집된 세력을 다른 쪽으로 옮겨온다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략을 쓰는 데는 상대의 약점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이러한 컬트적인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사회를 선동하는 리더들에게는 항상 새로운 거짓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쫓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태까지 내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휴거가 된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이제 재림예수가 와서 전부 휴거가 된다고 그랬는데, 휴거 내일 모레 해야 될 날짜야. 근데 휴거를 실현할 방법은 없고, 그러면 어떡하죠?
전부 자살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리더들은 항상 새로운 거짓말에 대한 강박,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실현 못했을 때 자기의 소멸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허경영이라는 후보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 보여준다는 걸 실현하지 못할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럴 때 자기의 예언이 실현되지 못할 거라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에게 건강한 제안을 하면서 유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당신이 생각하는 꿈꾸는 세계가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는다. 그것만은 당신들의 추종자들도 인식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를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우선 이번에 지금 정권은 당신이 말했듯이 이렇게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문재인 사회가 됐으니 우선 도둑놈 잡는 세대의 정권 교체, 세력 교체, 이것까지는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에게 탈출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탈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뜻밖의 안철수나 누구보다도 가장 가성비 높고 그 뒤에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에도 정치적 부담을 가장 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선거 전략이, 그리고 국민을 전체적으로 위해주는 선거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5%는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국민이 되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